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감염병 대유행이 온 인류에게 엄청난 좌절과 시련을 줬는데요. 이 시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사회 이슈를 살펴보고 대담하는 사이나마 오늘은 2020 송년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아기 예수 태어난 성탄일이었지만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각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다고들 합니다. 정 목사님, 이번 성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한때 지나치게 이 성탄이 상업화되고 해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정부 당국이 나서서 좀 조용한 성탄 지내자 그런 캠페인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조용한 그런 성탄절이 됐습니다. 저도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조용하게 성탄을 지냈습니다. 제가 성탄을 지내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 사이너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빛과 어둠이 이렇게 혼재된 그런 그 시대에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여전히 갖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죠.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의 그 재판에서 그렇게 4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더군다나 법정 구속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형을 이렇게 선고받을 만큼 한 죄인가? 이게 표창장, 위조 사건, 또 자녀 입시 비리,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다 이게 확인이 아직은 다 양쪽 주장이 있으니까 안 됐다고 하지만은 설사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중형을 받을 만한 건이었는가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 검찰총장 그 문제로 또 참 시끄러웠지요. 징계를 한다, 또 직무정지를 시킨다, 이런 것들이 또 법원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찬반 국론 이렇게 갈려진 듯한, 그래서 여전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참 어수선한데요. 저는 사실 이 건을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이게 벌써 1년 6개월 이렇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이 갈등으로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다른 건 다 차척을 해도 검찰총장의 임무가 막중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지휘를 잘 받아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해서 좀 징계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국가적 큰 문제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제가 아까 거슬러 올라가 이런 소위 예고된 항명 사태가 이렇게 온 데는, 애초에 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적극 노골적으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장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검찰총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그것을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정말 검찰총장이 말한 대로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자격이 없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장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혐의가 없다.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장관을 그렇게 좀 임명을 했을 텐데 그러고도 계속 검찰총장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네. 이건 항명이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뭐 노골적인 그때 정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1년 반 가까이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갈등 구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 지체되면서 오직 여기로만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몰입되는 그래서 그 많은 그 해야 될 이 일들을 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이런 그 참 일들을 해야 되는가?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많은 분들의 기대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온전해 있는 적폐라고 하는 많은 이름들을 예.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난주에 어떤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만나뵌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뉴스가 보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괴감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사이나모도 역시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오늘 송년 방송에서 좀 다뤄봐야 될 것이 역시 언론의 역할이 또 여전히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난주에 사이나모 방송을 마친 후죠. 교회 옆 NCCK 언론위원회가 주목하는 시선 2020 결산 및 시선 선정 10대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정 목사님도 아마 언론위원이셨죠? 지금도 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언론위원이었습니다. 예. 저는 초창기 그 2015년도 언론위원회가 발족 당시에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이 주목하는 시선팀 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발표해 왔고 또 저희 사이너머의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주목하는 시선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발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언론위원회가 해야 될 사업의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특별히 이 주목하는 시선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시작이 2016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선은 매월 그달의 현안과 이슈를 선정해서 그 주목하는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 왔습니다. 네. 올해 통산 50회를 기록했고 내년 6월이면 출범 5주년이 됩니다. 다양한 주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이 의미를 첫째는 생명과 인권에 기초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담자. 두 번째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잃어버린 그 가치를 되찾는 그런 우리가 시선으로 이것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추어진 의미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언론 이런 것들에 주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언론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언론 이슈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뭐 교양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신문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언론은 공공의 도구로 자유를 기반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저는 이 한 문장이면 다 된다고 보는데 올해 선정한 10대 뉴스라든지 주목하는 시선이 특이하게 좀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점이 좀 있었나요? 예. 올 한 해 주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를 엄습한 2020년. 예, 그래서 관통 주제는 팬데믹이었습니다. 네. 한편으론 이 사이 너머에서도 우리가 왜 지난번 언론 통폐합과 가짜 뉴스 그런 얘기를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2020년 2020 그 시선에 10대 뉴스를 발표한 이 자료에도 보면 2020년 이슈는 대부분 기승전결 언론으로 귀결된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이다. 네. 예, 그렇군요. PAND가 아니라 PEN 네,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또한 이 10대 뉴스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를 보면 2020년 금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 부동산, 불평등,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미에 말씀해 주신 그 키워드들 저희 사이나무가 나름 좀 다뤄보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게 했기도 했고 많은 논란에 불씨를 왔던 주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거는 평화 이슈가 좀 잘 다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을 회상해 본다면 전운이 감돌 정도로 한반도에 위기 고조설이 있었죠. 그러나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놀랐고 또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에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3회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길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기대감 많았었는데 그게 뭐 지난 한 해는 너무 좌절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보니까 3년 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구만요. 예, 하노이 북미 회담 때부터 정체된 이 평화 프로세스가 그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실망을 많이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그 특히 그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죠. 예, 네. 평화부지사로 있는 이재강 그 부지사가 지난달 10일부터 뭐 한 40여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농성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뭐 이유가 뭔가요? 네. 집무실을 두고 또 삼보일배도 하고 많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이 격려 방문도 했는데요. 저는 그 어쨌든 개성공단을 빨리 재개하자라는 게 이제 주요 이슈이긴 했지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 주체였던 뭐 유엔군의 지위 문제라든지 또 아마 기억나시죠? 유엔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그 DMZ의 평화지대와 선언한 이후에 아마 그 조사단이 들어갈 때 실갱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실갱이 있었던 건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이재강 부지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사의 관할 구역은 유엔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러나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개성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죠. 현재 법부로는 유엔사 관할 구역이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방금 말씀한 대로 문 대통령이 그 유엔 그 정상회담인가요? 아니요, 유엔 연설 때, 연설 때, 네. 이 DMZ를 그 평화 그 국제 그 평화 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바로 조사를 좀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맞습니다. 조사단을 당시도 그 유엔사가 막았다. 이런 제가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네. 그 조사를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막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주국가로서 누가 그걸 막느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화와 통일은 직결되는 이슈여서 저희가 도대체 이 평화의 길을 멀지만 가야 한다. 곧 다가올 길이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막는 분단이 계속 유지되면 어떤 분들이 유리한 것인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분단이 고착되면. 이 문제는 또 계속 제기됐던 그 주둔군 그 방위 문제 관련해서 아마 내년 한 해 동안 이게 아무래도 이슈로 뜨거운 것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한번 좀
어떤 기회에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선 선정 필진이 계속해서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발표하기도 했죠. 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성원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그런데도 상당수 한국 언론에서 이상 조짐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4.15 총선을 앞둔 그때 이 한국 언론의 정파적인 보도, 공격적인 논조가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현저하게 노출이 됐지요. 오히려 외신이나 또 주한 해외 특파원 보도가 더 정확하고 또 공동체의 미래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 달 그 시선이었던가요? 예. 거기에서는 제목도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이런 네. 제목으로 네. 한국 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사실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 공익을 위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